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황사부터 봐야 되네. 209쪽 한번 볼게. 진짜 중요한 작품이죠. 우리 고전시가에서 되게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수능이나 모고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누앙사가 왜 중요하냐면 조선 후기 첫 가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첫 가사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가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연에 대한 인식인데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 강의에서 설명했죠. 완상의 대상. 내가 즐기는 것. 자, 그런데 후기가 되면 더 이상 완상의 대상이 아니고 좀 어떻게 넘어오냐? 어떤 생활의 공간. 으로 넘어옵니다. 이 누황사는 이런 이 자연이 생활의 공간으로 넘어오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후기라고도 하기 어려운 게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안빈낙도라던가 안분지족을 추구하면서 사려고 해. 그리고 육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조선 후기의 특징이 딱 다 드러난다라기도 어렵고 조선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역할, 조선 후기 가사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되게 이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자, 근데 이 글의 뒷부분에 보면 그래도 나는 안빈낙도하고 안분지족하면서 어떤 유교의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 이거를 실천하려고 해. 이게 그래서 주제입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이 가사의 주제야. 이게 굉장히 이 가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다 앞부분에서는 거의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이 나오거든.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은 내가 놀고 즐기고 먹는 공간이 아니고 이 사람 몰락양반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게 급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공간이야. 자, 이 당시에 노동력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제재가 뭐냐면 소입니다. 소. 자, 그래서 이 소를 빌리기 위해서 화자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보면 조선 후기에 양반들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기태심하여, 한기태심은 가뭄이 되게 극심해가지고 시절이 다 늦었다. 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때가 이미 늦었다 이런 뜻이겠지. 서주. 자, 서쪽 두 개 있는 높은 논에 잠깐 간, 멸, 배에 도상, 무, 원수를 자 길입니다. 물입니다. 물. 반만 대어두고 자 본인의 지금 농사 지을 땅을 이야기하는 거야. 물 잠깐 대어두고 내 논이 저기쯤에 있는 거야. 근데 이 논을 하려고 밭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논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소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소 한적 주마. 누가 소 잠깐 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 엄섬이 하는 말을 친절하다라고 여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서 자 다급하게 허위허위는 지금 이렇게 막 엉거주춤하게 되게 서둘러서 막 가는 그런 화자의 모습입니다. 의태어 사용했죠. 음성상징어 사용했지. 생동감 느껴지죠. 굳게 닫은 문 밖에서 어둑이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혼자 햄 이런 걸 여러 번 했다는 거겠지. 지가 그래도 양반인데 그지 되게 볼품없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 누구신가? 염치 없는데 접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대화가 전개가 된다? 그렇죠. 대화체로 전개가 됩니다. 초경이 되게 초저녁쯤이야.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 와 계신가? 자, 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유, 밤이 이제 다 됐는데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언년이 연년이라는 말은 매년 이런 뜻입니다. 매년 이러하기에 부차한 줄 알건만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공공한 처지에 빠진 게 오래만 있었던 건 아니네, 그지? 소 없는 군가에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서 해영, 기본형 해입니다. 뭐다? 해답니다. 무슨 뜻이다? 그치,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생각이 많아서 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게 주인이 변명하는 거야. 자,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즉도 하다마는 내가 빌려줘도 괜찮은데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옥지읍에 구워놓고 간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고 이래.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랄까? 쑥광을 되게 맛있게 구워가지고 갓 익은 삼해주 술을 되게 취하도록 권하였다. 이러한 은혜를 어이안이 갖겠는가? 그러니까 걔한테 소 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는데 시량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자, 약속을 이미 해놔서 내가 참 빌려주기가 좀 그렇네 이런 말이겠지. 자, 그러니까 화자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되게 체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막 허위허위 기대감으로 막 허둥지둥 갔다가 올 때 어떤 느낌이겠어? 푹 이렇게 쭈그러든 채로 가겠지. 먼 언덕 숙여쓰고 측없은 집신에 설피 물러오니 설피 의태합니다. 실망하고 돌아오는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죠. 풍채적은 형용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축 처져 있으니까 개가 짖을 뿐이로다. 옆에서 개가 왈왈 짖는다라는 거지. 이 개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어떻겠어? 비애감이 훨씬 더 크겠죠.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와실에 들어간들 지방입니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잠 안 온다는 거죠. 서리법제였죠. 북창을 비껴 앉아 시비를 기다리니, 새벽을 기다리니 이런 뜻이겠지.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돋는다. 자, 대승이라고 하는 게 오디세라고 되는데 이 오디세 앞에 붙어 있는 게 봄에 밭갈기를 도촉하는 거지. 자, 근데 밭 갈고 싶은데 소가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재촉하는 이 오디세의 울음소리가 들으면 화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걸 언제 갈지? 라는 근심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 내 근심을 높이게 하는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인의 한을 돋우는구나. 종초주창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 자, 즐기는 농가는 농사 지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침 일찍 농사를 지으면서 흥없어 들린다 라고 하면서 이 즐기는 농가는 화자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야, 대조되는 사람이야? 그쵸, 완전 대비되는 사람이죠. 화자의 마음을 훨씬 더 신난하게 만드는 거지. 마찬가지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세상에 모른 한숨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소비 쟁깁니다. 벼보님도 교활시고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하게 갈련만은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다. 자, 소비라고 하는 건 쟁기인데 이 쟁기는 소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쟁기를 가져와가지고 저기 아까운 저 쟁기라고 하면서 가시가 얽혀있는 되게 힘들고 되게 상태가 좋지 않은 밭도 수월하게 갈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좋은 쟁기인데 뭐가 없어? 소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허당 방벽, 아무것도 없는 벽에 그냥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쟁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내 마음을 훨씬 더 신난하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들이 되겠죠. 자, 춘경도 거의다. 봄농사도 거의 끝났다. 그냥 그만두자 이런 뜻입니다. 강호의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됐다. 강호는 그냥 자연이죠. 자연에서의 꿈을 꾼 지 오래됐다라는 말은 지금 자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었겠어?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야. 그지? 자, 구복이 위로하다라는 거는 되게 잘 못 먹고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배고픈 상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배고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에 되게 만족하고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지. 천피 기육한데 녹죽이 하도할샤. 유비 군자들아, 낙대를 하나 빌리고 싶다. 자, 이 낙대는 예전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많으면 낙대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 그럼 고민과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런 도구로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도 화자가 그런 근심을 잊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노화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벼시되어 자연이죠. 님제 없음 풍월광산. 풍월광산에 절로 늙고 싶다. 자연에 묻혀서 살고 싶네, 그지?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지금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거죠. 다투리가 없는 다문인가 너희로다 라면서 자연과 벗싸보면서 살고 싶은 내용인 거야. 그래서 뒷부분은 다 이런 내용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의태어도 사용하고 객관적 상관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화체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데 의태어 그리고 대화체 이런 거 사용하죠. 생동감, 현장감, 입체감 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쭉 넘겨놓고 자,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4회 부분 보겠습니다. 자, 4회 부분에 232쪽에 최고운전. 자, 먼저 영웅소설이고 주인공이 최치원입니다. 배경이 신라시대예요. 신라와 당나라. 최치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신라 때 사람이고 이 최치원은 되게 능력치도 뛰어났고 공부도 되게 잘해서 당나라 유학생 와서 당나라에서도 인정받고 막 그랬잖아, 그치? 근데 정작 신라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왜 그랬지? 이 사람이 육두품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벼슬 자리를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신라에 와서 어디로 가? 가야산에 가잖아, 그치? 여기에 응거하면서 생을 마쳤어. 딱 가야산하고 채취업 하니까 생각나는 한시 작품 있지 않습니까?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 그치? 가야산 독서. 짐짓 흐르는 그런 소리를 다 듣기 싫어. 물소리로 다 이렇게 둘러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한시죠. 복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최고운은 채치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운이 채치원의 후입니다. 자, 고운 채치원이고 자, 여기서는 중국의 황제가 등장하고 자, 그리고 최고운 채치원이 등장하고 자, 이 사람은 실제로 뭐 그렇지 않지만 소설이고 하니까 영어소설이고 하니까 되게 천상계의 인물로 등장을 시키거든. 천상계에서 천상계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고 나왔네. 그냥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빨간색으로 할게. 자, 그래서 당연히 신이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천상계 인물이니까 고귀한 혈통이죠. 자, 당연히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자, 황제, 중국의 황제가 최고운을 여러 번 시험하게 돼. 테스트합니다. 능력치를. 자, 이 시험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위기지.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본인의 시기한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다른 소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이한 능력이 보통은 무인으로서의 능력치가 많이 나오는 게 일반 영웅소설이거든. 그러니까 무적인 그 막 칼 쓰고 이런 게 더 능력치가 높은 건데 이 사람은 문인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문과적인 재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볼게. 자, 거기서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골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신의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앞부분 줄거리 보면 중국의 황제가 신라 문인들의 실력을 시험하고자 달걀을 넣어 봉한 상자를 보낸 뒤 상자를 열지 않고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맞힐 것을 요구한다. 왕은 승상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원하지만 승상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승상의 딸인 운영과 혼인하는 조건으로 채치원은 상자 속에 든 것을 소재로 시를 짓는다. 자, 시를 지어서 왕에 바쳤습니다. 자, 경은 어떻게 알아서 시를 지었는가?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다. 자,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가 보고 말하기를 여기 단단 석함리 반백 반황금은 맞는구나. 뭐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이 안에 들어있던 게 병아리거든. 그래서 이 병아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시로 나옵니다. 한시 삽입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가 깜짝 놀라서 이는 천하의 기재다. 이 너무 뛰어난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사가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알아내기 어려운데 만리 전력에서 능히 연구하여 이같이 상세하게 알아냈다. 자고로 중국에서 이 같은 기계가 있는 것을 들어본지 못했다. 걱정되는 거는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 것 같다. 걔를 불러가지고 능력치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소국은 신라를 이야기하고 대국은 당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문과적 능력으로 비범한 능력을 보였다는 것도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중국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이 소국을 무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채치원이 중국의 막 그런 길을 막 눌려주는 장면들이 나와. 중국인들 다 모아놓고 과거 시험을 치는데 채치원이 장원급제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능력치를 보여주는 어떤 중국에 대한 막 맹목적인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서 나름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서 중약 위에 보면 자 이제 채치원이 그 어전 앞에 가, 황제 앞에 가. 자, 경이 함 속에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는가? 네, 그러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신이 듣건대 현철한 사람은 비록 천상의 물건도 능히 알 수 있다고 한다. 신이 미천하고 불민하지만 어찌 석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겠죠. 산문에 들어올 때 풍악 소리를 못 들었느냐? 자, 이 풍악 소리가 황제가 채군을 시험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하나가 돼. 풍악 소리를 들리기 위해서 되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정신력,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풍악 소리가 안 울렸어. 왜 안 울렸는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풍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희고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이 와서 쇠뭉치를 가지고 치면서 풍악을 울리지 못하게 하여 큰 손님이 오시니 여기서 큰 손님은 채치원이겠죠. 떠들지 말라 하는 고로 능히 풍악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솔히 대접할 수 없다. 치원과 더불어 이야기해보니 그 동정이 무견하여 능히 미칠 수가 없다. 학사들이 밥상을 가져왔는데 밥 위에다 벼 4알을 놓고 밥 속에는 독약을 넣었으며 기름으로 국을 끓여 놓았다. 사람이 먹지 못할 거죠. 지금 채치원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채치원이 밥상을 물리고 식초를 문지방에 놓았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밥 위에 4알의 벼를 놓은 것은 저의 이름을 묻기 위한 것이고 제가 식초를 문에다 놓은 것은 천하문장 채치원이라는 뜻이다. 비록 소국에서도 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기름은 등불에 쓰거늘 이제 국그릇을 보니 기름으로 국을 끓였네? 알지 못하겠다. 지금 조롱하는 거지. 지금 채치원을 골리려고 국을 가지고 기름으로 끓인 국을 준 건데 채치원이 역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같은 신라에 너희가 소국이라고 하는 신라 사람들도 간장으로 국을 끓이는데 국간장 같은 간장으로 간하잖아, 그치? 너희는 그렇게 대국인데 너희 참 기름으로 밥 먹니? 라고 비꼬는 거죠. 지금 한 방 먹이는 거지. 대국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씁니까?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조롱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소인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를 밝혀 스스로 벌을 받도록 하고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지는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지붕에 새소리를 들으니까 밥 속에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비범한 능력이죠. 경은 어찌하여 허망한 말을 하는가? 과연 독약이 들어있어 밥그릇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사과하며 천재로다. 사람으로 속일 수가 없다. 이제 밥을 바꾸어 오라 할 것이다.
자, 그해 가을 괴나무가 누렇게 물든 과거를 보는 계절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 제가 지금 계속 당나라입니다. 태학궁에서 과거를 베풀었는데 8만 5천 명이나 봤대. 자, 근데 제치원이 장원에 뽑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결국 제치원이 어떤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국에서 조롱하고 나는 보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실존 인물을 가지고 와서 허구화시켰다. 그리고 문인이 가진 능력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다. 자, 그리고 대국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런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운전이 만약 출제가 된다면 꼭 33번 같은 보기 박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33번에 있는 보기 박스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한번 볼게. 자, 이거 시대 배경이 나와있지. 196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이후에 있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지금 다 나와 있어. 이게 시대적 배경. 자, 어느 이발소에서 공간적 배경입니다. 지금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이발소야. 이 이발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있고, 자, 그리고 뭐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에 두 청년이 등장해. 자, 그리고 어떤 늙은 간사가 한 명 있고. 자, 이 두 청년, 첫 번째 나왔던 청년도 그렇고 두 번째 나왔던 청년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되게 폭력적이고 뭔가 권위적이고,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두려움을 느껴서 불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외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사회 부조리를 외면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소시민이죠. 자, 이 늙은 간사는 일제시대 때도 간사였는데 그 일제의 그 향기를 되게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야. 되게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이 두 청년이 딱 이발소에 딱 들어오면, 아, 이 사람들 왜 이러네? 왜 이리 정신 못 차리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공기를 잡아. 사람들도 처음에 주인도, 아니, 왜 이렇게 반말이냐? 뭐 너 태도가 그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리냐라고 권력자처럼 행세를 하니까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정확하게 신분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 실체도 모르는 권력 앞에 되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늙은 간사는 나중에 진짜 사법 경찰을 데려오거든. 경찰을 데리고 와서 신분증을 조회해 보니까 이 두 청년은 그냥 일개 시민이었다 라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일개 시민이어서 구속되었다가 딱히 죄가 없거든.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채만 했으니까 분위기를 되게 이렇게 무겁고 좀 되게 뭐랄까 사람들이 긴장되는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역할들을 해. 또 중간에 더 웃긴 게 그 교통경찰이 오거든. 교통경찰은 그냥 이제 진짜 이발소에 일이 있어서 오는 거였는데, 교통경찰이 왔는데 이 두 청년이 교통경찰도 니 뭐하냐? 왜 똑바로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통경찰 당황해가지고 막 되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의 실체도 모르고 그 당시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1960년대 우리 소시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권력을 이렇게 휘두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거지.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얘네들이 일개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극이 좀 희극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요 내용만 좀 볼게. 자, A에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삭대질을 하듯이 또 거신 소리를 쉬었다. 검 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3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니 2개를 해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서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누구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인물의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자가.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술자가? 인물 묘사하는 게 외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병역 기피자인 박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성격 직접 제시하고 있죠. 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 손님 같지 않다.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돼요? 10분에 될 수 있어. 이 양반 참 급하게도. 뭐 이 양반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라고 하면서 이제 손님이 보면 뭐 의자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 말고 뭐 주춤주춤 했다라고 하는데 손님이 되게 좀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되게 외면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청년, 이 청년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냐? 주인이다. 주인이면 주인이지 앉아있는 꼬라지가 뭐냐?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는 거죠. 자, 술 냄새가 약간 나긴 했는데 옳기는 한 소리 같아서 주인도 후다닥 일어섰다. 자, 주인이 지금 막 모르는 권력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자, B 부분에 자, 이발소 풍경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느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공손히 말했다. 여하가 앉으십시오. 급하게 해드리겠다. 자, 중력 부분 이후에 자, 교통 순경이 나옵니다. 자,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청년이 지금 교통 순경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금세 교대했습니다. 교대한 건 좋은데 그 하품이 뭐냐? 여전히 고압적인 억양이었다. 지금 교통 순경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이 청년이 되게 고압적으로 나오니까 주저하는 거야, 막 태도를. 대답을 못하고 다음 분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순경은 슬그머니 도로 나가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것들을 막 보면서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뭐 빨갱이가 어떠니 베트남이 어떠니 이러면서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더 분위기가 막 무서운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면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사복경찰입니다. 자, 사복차림인데 두 청년의 불신 검문을 했다.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두 청년은 관명사칭도 안 했고 이렇다 월권도 한 게 없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려했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출처도 모르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거에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이 작가는 그려낸 거고, 그런 권력에 굴종하고 외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부정적으로 그려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그려낸 거지. 전체적으로 희화화시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이 춘명곡인데 춘명곡까지 하면 시간이 길면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자르고 쌤이 추가로 강의 더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